5월 2일 목요일. 자, 문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몇 번째 보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1, 2월에 한 번 받고, 그 3, 4월에 중세국어 기초 한 번 받고, 그죠? 그 다음에 현대국어 문법도 빠르게 한 번 받고, 그죠? 우리가 같이 본 것이 지금 현대국어 문법은 빠르게 한 번 받지만 두 번째 받고, 그죠? 그러니까 중세국어는 기초편 한 번 받고, 이번에 또 심화 한 번 볼 것이고, 두 번 보는 거고, 그죠? 작년에 기출 문제는 인고 기출 문제는 문법 중세가 세 문제 나왔죠, 그죠? 그래서 특이한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중세를 더 많이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남은 기간은 5, 6월 지나면 기출 문제 볼 것이고, 그죠? 국어는 문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니까 전체를 다시 한번 더 보는 것이 되겠고, 그죠? 옛날 서술형도 다 보니까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여기서 보는 거는 현대국어 문법을 두 번 보고 기출문제 볼 때 또 한 번 더 볼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중세국어도 한 번, 두 번 보면서 기출문제 또 한 번 볼 것이고, 세 번 보는 것이 되겠죠, 그죠? 이거 중세국어 심화도 실제로 보면 우리 기초편이 한 몇 주 걸렸나? 3주 걸렸나요? 4주 걸렸나? 한 그 정도밖에 안 걸리잖아요, 왜? 근데 이 부분도 많이 걸려봐야 하나, 둘, 셋, 넷. 길게 해봐야 5주 정도 걸린단 말이죠. 대도임 5주 이상 넘어가진 않습니다. 5주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한 3주 남잖아요, 왜, 그죠? 그 예년에는 3주까지 하면 3주 남는 걸 뭐 했냐면 또 전체 한번 다시 봤잖아요, 왜? 그렇게 해서 8주 채워졌거든요. 그러면 현대국어 문법이 우리가 1, 2월에 나름 꼼꼼하게 보려고 했지만 어쨌든 받고 3, 4월에 대강 안 받고 빨리 받고, 그죠? 4주 정도 해서. 그러면 5, 6월에 또 전체 한 번 더 돌고, 그죠? 그러서 기출문제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한문총을 지금 몇 번 만나요? 1, 2 받고 3, 4 받고 5, 6월 맞죠? 세 번째 보고 있는 거잖아요. 왜? 이번에 세 번째 보고 그러면 7, 8 또 볼 거잖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문법, 그죠?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비슷한 문법을 몇 번째 돌고 있죠. 그죠? 몇 번째 돌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 또 일부는 언매를 또 볼 테니까 또 문법 또 수능까지도 또 공부하고 있을 것이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월 가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기출문제 보고 또 모의고사 3주 동안 한 8번, 9번 보겠죠, 그죠? 그렇게 보는 사이에 문법도 주구장창 볼 것이고, 그죠? 그렇게 많이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 커리큘럼을 보고 이해하면 이게 내용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진짜 많은 내용을 반복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죠? 그럼 전체 과정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걸 알면 뭐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지금 아쉬움이 있고 본인 스스로, 그잖아. 또 더 해야 되나 하는 느낌이 있겠지만 전체 커리큘럼을 쭉 보고 따라가면 어떤 느낌 들어요? 지금 부족한 거는 그때 좀 더 채우면 되고, 그때 또 부족한 것은 그 다음 또 더 채우면 되고, 아시겠죠? 그렇게 된다는 걸 알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어중간하게 대강 따라가지 말고 대강 전체를 한번 전체를 대강 봐야지라고 생각해서 따라가면 전체를 다 다시 해야 될 판이고, 뭘 하나 보려면 특정 부분이라도 명확하게 좀 봐두면 그 다음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 부족한 것만큼 그 다음 조금 더 채워갈 수는 있잖아요, 왜, 그죠? 그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대충 보지 마시고 하나를 볼 때 특정 부분은 좀 명확하게 이번에는 이거라도 꼭 봐야지라는 생각으로 하고, 나머지는 시간이 없으면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 극복해 나가면 제대로 보는 것들로 꽉 채워질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잖아요, 왜, 그죠? 그렇게 맞춰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하고,
문제가 조금씩 달라진다 하더라도 문법이 그죠? 조금씩 달라진다 하더라도 문법은 문법이잖아. 왜? 그리고 기출 문제라고 하는 것이 거의 뭐 나왔던 것이 요즘에는 더 이상 나올 게 없으니까 반복되는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죠? 반복되고 반복되는 와중에 조금씩 뭐 달라지는 것 정도만 나오지. 이 문법이 학교 문법에서 다룬 내용이란 것이 아주 그렇게 복잡하진 않잖아요. 왜 그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요즘에는 문법을 다 맥락을 주고 푸는 문제라서 맥락적 이해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것이지. 뭐 이것은 뭐야? 라는 식으로 묻지는 않잖아요. 왜 그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면 좀 더 자신감을 갖고 공부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걸 지금 공부하고 있다 보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는 게 막 뒤섞여 있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로 정돈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부담은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애도도 아니기 때문에 좀 자기 조절 잘해서 내용을 좀 잘 정리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법도 내가 저번에 3, 4월에 주로 뭘로 했어요? 사고 구술을 하듯이 했잖아요. 왜? 그게 굉장히 도움 되거든요. 자기가 막 입으로 한번 구술해 보세요. 자기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예문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철저하게 좀 분석해 보는 연습을 좀 해보시라고. 그렇게 하면 은근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또 표현할 때 내가 어떤 표현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 그런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예문이 있으면 그 예문에 대한 분석을 바로 책을 통해서 바로 확인해 가는 연습을 해가면 결국 내 머릿속에 생각은 없고 그냥 공부한 것만 있죠. 근데 공부한 것이 확인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뭐 말인지 이해하나요? 예. 그래서 꼭 공부한 것을 확인해 가는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길게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처음 여러분들 그 중에 중세국어 문법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3, 4월 할 때 남들 꼼꼼하게 내가 해준다 했거든요. 머릿속에 와닿은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때 했던 걸 다시 한번 더 반복적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보는데 이걸 내가 책을 만들면서 그때 거의 대부분 기본과 심화의 구조가 순서가 똑같습니다. 똑같이 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중세국어 기초편에도 시작은 어디서 가요? 문자부터 시작되잖아요. 왜 그죠? 심화도 문자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중세국어 기초편만 열심히 봐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왜 그죠? 그 정도 선에서 봐도 되니까 정 못하겠으면 그걸 반복해서 보시든지 그 다음에 보다가 어차피 우리가 5, 6월에 심화가 들어가니까 심화를 같이 봐야 되겠다 싶으면 보다가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있잖아요. 다시 기초편으로 넘어와서 해당되는 부분을 다시 공부하고 심화로 넘어가도 됩니다. 응? 근데 여러분들 해보면 알겠지만 기초편은 맥락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거든요. 텍스트가 많지 않다 보니 오히려 기초편은 문법 사항에 대한 외우는 게는 좋죠. 그죠? 좋은데 예문을 가지고 분석하기는 어렵게 돼 있거든요. 기초편은. 근데 심화편은 대부분 다 예문을 가지고 분석하게 돼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전부 다 예문을 갖고 분석하게끔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저번에 기초편은 위에 문법 사항을 먼저 설명해 놓고 거기에 대한 예로 예문에 넣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심화편은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예문을 먼저 제시해 놓고 예문에 대한 탐구로 설명을 해 놓고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구성 방식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구성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심화편을 보는 게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단지 심화편에서는 기초편에서 다루지 않은 것도 좀 일부 좀 다루긴 합니다. 하는 게 좀 낯설게 느껴지겠지만 그것도 조금 낯설다 뿐이지 문법 상황이 그렇다 해서 완전히 달라지지 않거든요. 내 뭔 말인지 알겠죠? 다르지 않기 때문에 뭐 시마라에서 아주 특별히 많이 다르다 생각을 하면서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쯤 작년까지 공부해 본 사람들이라면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 텐데, 또 처음 하는 분이나 또 인강으로 내 수업 처음 접하는 분들은 괜히 겁먹고 들어갈까 봐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인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그죠? 그거 알아뒀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이 교재가 그렇게 막 여러분들 보기에 그렇게 가독성이 있어 보이진 않잖아요. 왜,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두껍지가 않으니까 이 양이 별로 많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예전에 문법책이 요렇게 편집되어서 나오기 이전에 문법책이 있거든요. 그 책은 두꺼웠어요. 이렇게. 예전에 이 책은 두꺼웠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다시 이렇게 다른 출판사에서 내다보니 나도 이렇게 놓을 줄 몰랐는데 아주 이상하게 이렇게 편집되면서 페이지가 좀 줄어들고 있잖아요. 별 가치 없어 보이지만 나는 이 문법책 만들면서 무지 고생하면서 만들었거든요. 무지 고생하면서 만들었고, 다음에 새로 만든다면 새로 싹 고쳐서 더 잘 만들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계속 이렇게 가기는 합니다만은, 뭐 여러분들이 아주 우습게 무시해 가면서 발만한 것은 아닙니다. 진짜 내 고생하면서 만든 거라서 봐두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죠? 그 다음에 예전에 문법 무지 잘하던 친구들도 나한테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래서 중세국어나 이 심화편 이런 거 볼 때도 세상 자기가 본 어떤 책보다 좋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진짜 그런 이야기 많이 해줬거든요. 자기가 이 책 저 책 다 봤지만 진짜 잘 돼 있다고, 이 책이.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이 심화편 만들려고 진짜 3년 동안 고생했거든요. 고생하고 자료 뒤지고, 그러니까 자료간 비교를 해가면서 예문 비교해가면서 어떤 예가 실려있는 게 적절한지 그거 다 따져가면서 썼단 말이죠. 그래서 내 나름대로 무식 고생하면서 만든 것이라서 그냥 고생했다가 좋은 책이냐 그건 모르겠는데, 예전에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내는 그 친구들이 내한테 그 이야기 했다고요. 무지 좋은 책이라고. 이런 책을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나는 그 친구들이 잘 돼가고 그 친구들이 잘 열심히 한 친구들이라서 나 그 말을 믿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감정 표현이 여러분들 없으니까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책은 맞아요. 아시겠죠? 내 입으로 내 말하기 뭐하지만 열심히 봐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40편 정도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40권 정도 보면 됩니다. 따라 올르면. 난 한 그 정도 가지고 정리한 거라서 여러분들도 이 책의 내용이 의심스러우면 한 40권 정도 중세국어를 뒤집어 가지고 있잖아. 찾아가지고 뒤져보면 왜 그런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 중간중간에 오타가 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아주 이상한 것이 있으면 내가 체크해서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그 이야기 했는가 모르겠지만 7차 교육과정 때 문법 뒤에 있는 중세국어가 잘 되어 있었거든요. 그걸 정리한 분이 예전에 임고에서 강의를 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뒤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고 민현식 선생님 밑에서 공부했던 분인데 하여튼 그게 됐어요. 그 당시에 민현식 선생님 책에 보면 문법책 이름 뭐더라? 그 뒤에 보면 학교 문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7차 교육 과정에 있는 뒤에 실려 있는 중세국어만 봐도 정리가 아주 좋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리가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것이 충분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임고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 중에 실력이 없는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뭘 말인지 알겠나요? 임고를 준비하는 사람 중에 실력이 없는 사람만 그 당시 7차 교육과정 뒤에 있는 중세국어 문법 정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뭐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 무지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기초편 있잖아요. 왜? 기초편은 미안하지만 그걸 기초로 해서 다시 만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앞에 기초편이 결코 만만하게 쉬운 내용도 아니고 그저 그런 정리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정 모르겠으면 기초편이라도 열심히 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건 대충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겸손한 것 같은데 대충 그냥 그렇게 뭐 별것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의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우습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렇게 우습게 생각할 만한 건 아닙니다. 참 좋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그게 있잖아요. 이거는 순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쓴 거라서 내 문제로 쓴 거라서 물론 뭐 다른 책에서 인용하긴 했겠죠. 그죠? 근데 적어도 내가 그 검증하지 못할 책들은 내가 본 적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런 거 보고 내가 쳐다보지도 않고 아예 처음부터 난 농담이 아니고 그 서점에 가서 노량진 시장 임용 강의하는 분들 책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딱 볼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름 우리가 좋은 책이라고 인정하는 책들만 봅니다. 거기에다가 그 책들에 들어있는 참고 자료만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주 이상하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란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 정도 합시다. 자, 우리는 OT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었습니다. 진도 나갈 겁니다. 자, 238쪽 보겠습니다. 자, 처음은 천천히 좀 나가볼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비교해 보느냐 하면 238쪽하고 212쪽하고 비교해 보면 됩니다. 자, 212쪽에는 그냥 문자에서 후민정음, 창제자, 연대, 명칭, 목적, 초승열 1급 자체계 이렇게 바로 들어갔잖아요. 왜? 그죠? 238쪽에는 보면 문자에서 첫 번째 후민정음 창제, 그 다음에 후민정음 제자 원리 이렇게 들어가는데 후민정음 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 세종실록 25년 12월초 기사 후민정음 해례본 어제 서문 이렇게 나와 있고 1, 2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이 그 밑에 후민정음은 후민정음 은혜본에 어쩌고 저쩌고 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정리되어 있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앞에 212쪽에는 어디 들어있는 거예요? 창제자 연대 해가지고 서너 줄로 끝내버리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같은 내용인데, 그죠? 표현 방식이 다르고 앞에 사료가 있고 예문이 있으니까 서로 다르게 느껴지겠지만 결과적으로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고 우리는 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확인해 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복습할 때는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자에 대한 이야기 할 때 후민정음 창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에 보면 세종실록 25년 1443년 43년 하니까 뭐가 떠올라요? 후민정음 창제일이죠. 창제되던 해입니다. 12월조 기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지었는데 그 글자가 옛 전자를 모방했다. 이렇게 돼 있죠. 밑에 각주에 보면 204 각주 보세요. 이 구절은 한자의 원리를 본떴다 또는 글자가 옛 전자와 닮았다 등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이 전자가 한자인지 옛 글자가 옛 전자라는 것이 있었는지 미안하지만 둘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둘 다 알 수가 없다. 어쨌든 그 글자가 옛 전자를 모방했고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 합한 연후에야 이 성언법이잖아요. 왜? 그죠? 합한 연후에야 비로소 글자를 이루었다. 어쨌든 언문 28자를 지었다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옛 전자를 모방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초중 종성을 합해야 글자가 이룬다. 맞죠?
글자를 이룬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릇 문자에 관한 것과 이어에 관한 것을 모두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문자는 다 쓸 수 있단 말이고 이어 할 때 이자가 무슨 뜻입니까? 속되다는 뜻이거든요. 속되다 맞죠? 그러니까 속된 말들이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알 수가 없는데 그것을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각주 205에 가보면 이 구절은 한자와 우리나라 말을 모두 기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되기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왜? 해석되기도 하지만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웬만한 글자는 다 쓸 수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글자는 비록 간단하고 요약하지만은 전환하는 것이 무궁하니 이것을 훈민정음이라고 이른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됐죠? 그 밑에 그 당시 훈민정음 표기에는 보세요. 한자로 되어 있잖아요. 왜 그죠? 시월 상 친제 업문 28자 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직접 위에도 보면 설명이 친희 업문 28자를 지었다라고 되어 있잖아. 친희의 주어가 누가 되어 있어요? 임금이 이 되어 있잖아요. 왜 그죠? 임금이 친히 지었다 이 되어 있으니까 그 밑에 시월 그 다음에 상 친제 업문 28자 이 되어 있잖아요. 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해요? 친제설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세종이 직접 지었다는 것을 이 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보면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1446년이 무슨 해예요? 반포되던 해죠. 그죠? 46년 어제 서문 이걸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많이 봤던 거잖아요. 왜 그죠?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그죠? 그래서 한자와 서로 잘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됐죠. 이런 까닭에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이 내가 누구란 거예요? 세종이 되겠죠. 그죠? 왜? 이 세종 어제 서문이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종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불쌍히 여겨 애민정신이죠. 새로 28자를 맹가누니 아까 위에 업문 28자를 지었다 했잖아요. 왜? 만드니 사람마다 날로 쓰며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중국말과 서로 다르다는 거야. 한자와 서로 달라서 뜻이 잘 통하지 않는다 하는 부분에서 뭐가 나타났습니까? 자주정신이 잘 나타났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자가 많다. 애민정신이죠. 그죠? 그래서 28자만으로도 편안히 쓰게끔 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뭐가 돼? 실용정신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밑에 보면요. 훈민정음은 훈민정음 언해본에 백성 가르치시는 정한 소리라 라는 주석이 있거든요. 이런 주석에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다. 이 되죠. 훈민정음에 대한 풀이라 볼 수 있잖아요. 왜 그죠? 훈민정음은 이를 통해서 43년 세종 25년이죠. 12월 음력입니다. 창제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양가로 인한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과 글자의 사용법, 글자를 만든 원리들을 설명한 이 책의 끝에 실려있는 정인지의 서문, 그 서문이 1446년 9월 상달에 씌어졌기 때문에 반포된 때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잖아. 한글날은 10월 9일이라 하는 이유가 이 반포일을 기준으로 삼은 거다 했잖아. 왜 그죠? 10월 상달이니까 10월의 마지막 날이 9일이고 맞죠? 그래서 10월 9일을 한글날 삼는다. 기억나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훈민정음 제자 원리입니다. 초성 글자가 있고 그 뒤에 넘겨보시면 중성 글자가 있잖아요. 왜 그죠? 그 다음에 종성 글자가 있고 네 번째 글자 운용법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성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정음 28자, 각, 상, 기, 형, 이, 제지, 일대이죠. 그죠? 그것을 풀었으면 훈민정음 28자는 각기 그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 자, 초성, 범 17자,
아음, 기역, 상, 설, 건, 배우 지형, 설음, 니은, 상, 설, 부상학 지형. 그 다음에 순음, 미음, 상, 구형, 지음, 시옷, 상치형, 후음, 이형, 상, 후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그죠? 찾았습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풀어보면 초성은 모두 17자인데 아음, 기역은 혀의 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고 설음, 니은은 혀가 윗 잇몸에 붙어 있는 모양이고 순음, 미음은 입의 모양을 본떴고 지음, 시옷은 이의 모양을 본떴고 후음, 이형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에 가보면 기역, 비, 기역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그죠? 성출, 초려, 고, 가획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 무슨 뜻입니까? 그 위에 있는 것처럼 기역은 기역보다 소리가 좀 세게 나는 까닭에 그죠? 성출, 초려라는 게 바로 그 말을 했잖아요. 왜? 소리가 좀 더 세게 나는 까닭에 고, 가획 그래서 획을 더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니은과 디귿, 디귿에서 티엇, 미음에서 비엇 등등등 됐습니까? 근데 제일 마지막에 가면 뭐라 되어 있어요? 이, 유, 옛, 이영, 위,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그죠? 됐습니까? 오직 옛, 이영은 다르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제자 원리를 통해 알 수 있죠. 그죠? 제자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9쪽에 보면 설명해 보세요. 후민정 제자 원리는 후민정 해례본의 제자해에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 밑에 각주에 보면 알겠지만 중성과 종성의 제자 원리 설명도 똑같은 데서 인용된 거잖아요. 왜 그죠? 출처는 따로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아까 정음 28자 각상 기형 이재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왜 그죠? 이거는 후민정 28자가 상형의 원리에 의해 제작됨을 밝히고 있죠. 상형의 원리. 요즘에는 중세국어도 여러분들 앞부분이 문자와 관련된 부분이 가로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형의 원리에 의해서 제작되었음을 밝히고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 부분은 뭡니까? 초성은 모두 17자인데 기역은 혀의 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소리를 본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그죠? 이것도 역시 뭐라는 거예요? 상형의 원리에 의해서 초성 글자가 만들어졌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됐죠? 초성의 기본 글자는 뭐가 있는데요? 기역, 설음, 니은, 순음, 미음, 지음, 시옷, 후음, 이형. 아시겠죠? 다시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형. 그게 초성의 기본 글자입니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자 원리상 기본 글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초성 기본 글자인 제자 원리를 밝힌 부분인데 현대 음성학에서 자음 분류의 핵심적 기준이 되는 뭘 그대로 나타낸 것이다. 좀 위치를 그대로 나타낸 것이다. 알 수 있습니다. 됐죠? 미음은 순음이잖아. 맞죠? 시옷은 그 당시에 치음이잖아. 그죠? 예, 그런 모양을 이야기한 겁니다. 제자 원리를 밝힌 부분입니다. 그 좋은 위치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은 초성 글자를 만드는 데 적용된 두 번째 원리인 가획의 원리입니다. 맞죠? 그래서 기역은 기역보다 소리가 세게 나는 까닭에 획을 더하였다. 획을 더하였다. 해서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획된 것인데 그래서 의미까지 달라지잖아요. 왜? 획을 가하면. 맞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무슨 문자라고 그래요? 자질 문자라고 합니다. 자질 문자. 그죠? 그래서 가획의 원리를 밝힌 부분입니다. 가획의 원리는 어떤 자의 음보다 성출 초려 소리가 약간 세다. 이 성출 초려도 기억해야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 중세국어 학교에 수업 들으면 이 성출 초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음을 표시하는 글자는 원래의 글자에 획을 더하여 만든 다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207번째 각주 한번 보세요. 원래의 글자에 더해진 획은 성출 초려라는 자질을 표시한 것이 되는 셈인데 이로 인해 후민정음의 자질 체계의 문자로 파악할 수 있다. 됐습니까? 후민정음은 자질 체계의 문자 체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예. 그래서 그 밑에 설명을 보면 가획의 원리에 의해 만들어진 초성 글자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칠판 한번 볼까요? 아까 좋은 위치에 따라서 만들어졌다 했잖아. 맞죠? 그 좋은 위치에 따르면 뭐가 돼요? 아, 설, 순, 치, 후가 될 것이고, 그럼 아음, 기역, 설음, 니은, 미음, 시옷, 그냥 이형이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기본 글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왜? 제자 원리상. 그죠? 기본 글자. 그리고 여기서 이게 만들어지는 원리는 바로 뭐라고요? 상행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놓은 게 뭐예요? 가획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그죠? 이 가획의 원리는, 어? 자, 1이 되잖아요. 왜? 그죠? 예. 이 가획의 원리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까 성술초려라 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화살표 가면 갈수록 뭐가 돼요? 소리가 점점 세워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그죠? 소리가 세워진다. 그 다음에 이체자라는 것이 존재하잖아요. 왜? 이체자가 존재하는데 아음에 뭐가 있어요? 옛, 이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리얼이 있고 반설, 반체음에 이게 있네. 그죠? 이 세 개가 있잖아요. 왜? 그죠? 이게 이체자죠. 그죠? 예, 이렇게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체자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체자인 이 세 글자는 예외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고, 그죠? 그래서 옛 이형은 이형에서, 리얼은 리언에, 반체음은 시옷에 각각 획을 더한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단순히 이형, 리언, 시옷과 그 꼴을 달리했을 뿐이지 뭐나이다. 소리의 세기 때문에 획을 더한 것은 아니었다. 이 돼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소리는 이 이형에서 획을 더한 것이고, 이 소리는 이 설음에서 출발한 게 맞잖아요, 그죠? 온 것이고, 그 다음 얘는 시옷에서 온 것이 맞다. 사람들이 가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시옷이 이러면 어떻게 돼? 시옷이 이 모양이면 이렇게 되지 왜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예. 자, 그리 돼 있죠. 근데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럼 예를 들어서 시옷에서 이렇게 반체음이 오면 획이 돼 있으니까 뭐가 돼야 돼? 성술 초리에 의해서 이 소리가 더 세져야 되잖아요. 왜? 근데 이거는 울림소리이기 때문에 뭐가 돼? 오히려 더 약해져 있잖아요. 왜?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맞죠? 그래서 이체자라는 의미는 단순히 이체니까 모양이 다르다. 몸이 다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글자라는 의미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있는 가획의 원리 있잖아요. 성술 초리에서 위배한 거라고. 벗어난 거다는 의미가 강한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소리의 세기 때문에 획을 더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됐죠?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뭐인 거야? 겉으로 보기에는 가획되었지만 소리의 세기는 세워지지 않았다. 이해했습니까? 그게 바로 무슨 의미라고? 이체자다. 가획의 뜻은 없다. 됐습니까? 분명히 표면적으로는 가획이 되었지만 가획의 뜻이 없다. 이해했어요? 가획의 뜻이 뭔데? 소리가 쪄진다. 성줄 초려. 아시겠죠? 가획의 뜻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 글자가 만들어졌다 되어 있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좋은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이 첫 번째 가획된 것을 뭐라 그래요? 1차 가획이라고, 두 번째 가획된 것을 2차 가획이라고 하죠. 그죠? 이 소리보다는 이 소리가 더 크잖아요. 왜? 그죠?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국어도 보면 예사 소리보다는 거센 소리보다는 된 소리, 그건 아닙니다. 된 소리, 거센 소리 이랍니다. 알겠죠? 예, 그렇게 하면서 획이 더해지면서 소리의 세기가 세워진 거 맞고, 이해됐습니까? 맞고, 된 소리보다는 오히려 거센 소리가 더 소리가 셉니다. 예,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리가 세워지면서 나타난 음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음상이랍니다. 음상. 들어봤나요? 음상의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별로 의미는 없을 수 있는데 오행에 따라서 구분해 본다면 아음을 목이라 하고요. 나무, 목, 그죠? 그 다음에 설음을 화라 합니다. 불화자. 그 다음에 순음을 토라 합니다. 치음을 금이라 하고요. 후음을 수라고 합니다. 오행에 따라서 나누면 그렇게 나온다 그럽니다. 자, 그 밑에 설명 보겠습니다. 후민정음 해례에는 이상에서 설명한 17자 이외에 다음 같은 연서자와 병서자 등도 초승 글자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이건 뒤에 가서 또 하겠습니다만은 밑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얘가 뭐예요? 순겸이 바로 연서자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자 병서고 세 번째는 합용 병서가 되어 있다. 그죠? 대체로 보면 앞에 스거, 서더, 그 다음에 스버는 시옷개 맞죠? 세 개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네 글자는 뭐가 돼요? 비읍개고 마지막 버스거나 버스더는 버스개잖아. 왜 그죠? 버스개 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버스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스즈는 나타나지 않는다 했죠? 시옷 지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근대국어의 시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다음에 음음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위에 한 개 빠뜨리고 내려온 게 있는데 자, 밑에 각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208. 이 208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자, 이 소리에서 가획된 것이 이 소리를 했잖아. 왜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소리는 어디 가야 돼? 이 후음에 어딘가에 있어야 될 텐데 아음의 이체자잖아. 왜 그죠? 이 아음의 이체자인 이유가 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각주에 보면 자, 이것은 옛 이형은 아음이므로 기억과 비슷하게 글자를 만들어야 했으나 그러지 않음으로써 이체가 되었다. 여기까지 알겠죠? 예. 덧붙이면 옛 이형은 혀뿌리가 목을 막아 소리의 공기가 코로 나오는 소리다. 됐습니까? 해보면 압니다. 하면 비음을 되잖아요. 왜 그죠? 왜 너무 발음이 좋았나? 예. 야, 그게 되는데 그래서 왜 갑자기 그 소리 나오지? 그래서 덧붙이면 옛 이형은 혀뿌리가 목을 막아 소리의 공기가 코로 나오는 소리지만 이형과 비슷한 소리죠. 맞죠? 이형과 비슷한 소리다. 그래서 옛 이형과 이형이 서로 혼용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 우리는 뭘 한다 했어요, 그때? 음성적 유사성을 간다 했잖아요. 왜? 음성적 유사성을 갖는다. 때문에 아음으로 글자를 짓는 시초로 삼지는 않았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소리와 이 소리는 서로 어떤 거예요? 소리 음성적 유사성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왜? 맞죠? 그래서 아음에서 기초를 삼지 않았다. 여기에서 이체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해결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거 보면 한자로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음, 제자, 지,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음에서 시초로 삼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올라가도 될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오는 것이 초승 17자책인데 이거 지난번에 우리가 기초할 때 여러 번에 걸쳐서 했잖아요. 왜 그죠? 한번 봤던 바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전청자가 제자 원리의 기본 글자하고 똑같지 않다 했잖아요. 왜 그죠? 그런 거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청자는 현대국으로 하면 예사소리 정도 생각하면 되잖아요. 왜? 그죠? 차청은 거센소리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똑같다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불청불탁은 울림소리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전탁은 17자책에서 빠진다 했잖아요. 왜? 그죠? 빠지고 얘들은 전청이나 차청을 병서한 글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죠? 병서한 글자일 뿐이다. 그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전에 했던 걸 머릿속에 떠올려서 한번 봅니다.
여기서 음가가 나지 않은 소리는 뭐였어요? 음가가 없었던 소리는 여린 혓과 불청불탁이 이형소리 했잖아요. 왜 그죠? 얘들은 음가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무슨 특징이 있지? 그래서 전체가 다 합치면 전청자까지 다 합치면 총 23자 되잖아요. 왜 그죠? 근데 음가 없는 것은 이 두 개의 글자니까 21자 된다 했잖아요. 왜? 그죠? 근데 그 당시 15세기에 21자인데 여기에 이제 15세기 통영 글자로 치면 몇 개라 했어요? 통영 글자는 통용 글자는 22자라 했죠? 22자. 그러니까 여기에 순경은 비읍이 들어간다 했잖아요. 왜 그죠? 순경은 비읍이 그때 굉장히 많이 통용된 글자니까 합치면 22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그런 이야기 했고. 그 다음에 그 22자에서 그 소실 문자가 됐잖아요. 현대국으로 오면서. 그 소실 문자가 여기에 뭐가 있어요? 요 순경 비읍도 없어졌고, 그 다음에, 쌍히읗도 없어졌고, 그 다음에 여린 히읗도 없어졌잖아요. 왜, 그죠? 아니야. 여린 히읗은 아까 처음부터 음가가 없는 거라 했잖아요. 왜? 맞죠? 반치음이죠, 반치음. 반치음이 없어졌죠. 이 세 개는 없어졌잖아요. 왜? 그러니까 총 22개에서 3개가 없어지니까 19개는 남고, 맞죠? 이 19개가 현대국에 뭐가 돼요? 초성, 자음이죠. 그죠? 현대국의 자음 숫자 동일하죠. 그죠? 그게 오늘날 현대국의 자음. 아시겠죠? 네, 그래야 됩니다. 현대국어의 어문은 몇 개나 했어요? 총 40개를 했잖아요. 왜, 그죠? 저 자음 19개에, 몸 21개고 있잖아요. 단몸 10개고, 그 다음에 이중몸이 11개를 했잖아요. 왜, 그죠? 그렇게 봅니다. 자, 됐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240쪽의 설명을 보면 전청, 차청, 불청불탁, 전탁은 각각 현대의 예사소리, 거센소리, 울림소리, 그 다음에 된소리에 대체로 일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음은 각각의 소리의 조음에 주로 관여하는 기관을 나타낸다 됐죠. 그죠? 아서의 순치어는 조음 기관을 나타낸다. 됐죠? 조음 위치를 나타내죠. 그 다음에 그 조음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 현대국어와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국어도 이제 자음 체계를 할 때는 뭐예요?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왜? 그죠? 따지보면 전청, 차청, 불청불탁 하는 것은 조음 방법에 해당됩니다. 기준은 똑같다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초승 17자 체계에서 전탁 6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전탁 6자는 글자 운용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로 불린다. 그래서 아까 글자 운용법은 운용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에 뭐가 있다 했어요? 병서가 있고 연서가 있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왜 그죠? 네, 그것 때문에 빠집니다. 그래서 위 도표의 23 초승 체계는 동국 정운의 초승 체계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얼에 보면 초승자의 이름은 알 수가 없는데 이난 가운데 소리 같으니라 하는 기록을 근거로 볼 때 알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무슨 표기였습니까? 표음적 표기, 음소적 표기였잖아요. 왜? 쉽게 말해서 소리 나는 대로 표기했잖아요. 왜? 그죠? 자, 이것을 근거로 본다면 난이라고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양성으로 발음했다 많이 되잖아. 맞죠? 예. 그걸 바탕으로 볼 때 아마 기리, 디리 이렇게 기니, 디리 이렇게 읽지 않았을까? 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이해했습니까? 예. 그 다음에 기역, 미연, 미음, 숏, 이용의 5자는 초승자 상형의 기본자가 되어 있죠. 그죠? 상형의 기본자이고 그 계열에서 소리가 가장 약한 것이다. 이 되어 있죠. 그 각각에서 소리의 세계에 따라 획을 더하여 글자를 만들었으나 이 세 가지는 이체자이다. 됐죠? 여태까지 설명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초승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진 않죠, 그죠? 이미 했기 때문에 한 것을 똑같이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성 글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성은 모두 11자다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서 아는 그 형상이 두근 것은 하늘을 본던 것이다.
이 돼 있고, 은은 그 형상이 평평한 것은 땅을 본던 것이다. 이는 그 형상이 선 모양인 것은 사람을 본던 것이다. 이게 됐습니다. 그 실제 한자 기록에 보면 중성, 범, 11자, 형, 지,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그죠? 됐습니까? 그러면서 상호, 천, 야 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형지, 평, 상호, 천지 돼 있고, 그다음에 형지, 입, 상호, 인, 야 이 돼 있잖아요. 왜 그죠? 그것을 그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오는 그 모양이 아와 으가 합해져서 이루어졌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아와 오는 아와 으가 합해져서 이루어졌고, 아는 그 모양이 이와 아가 합해져서 이루어졌고, 등등등. 됐습니까? 그래서 요는 밑에 설명해 보면 요는 오와 같으나 이에서 일어났다는 말이 있죠. 이는 처음에 거는 뭐예요? 초줄자에 대한 이야기고, 요는 오와 같으나 이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제줄자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야는 아와 같으나 이에서 일어난다. 요는 우와 같으나 이에서 일어나고, 여는 어와 같으나 이에서 일어난다. 됐습니까? 그것의 설명을 밑에 보면 요, 여, 오, 동, 이, 기, 어, 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기, 어, 이. 찾았습니까? 예. 이 기, 어, 이를 우리는 뭐라고 읽으면 된다 했어요? 이게 상향이중모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됐죠. 이게 상향이중모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렇게 해서 요야, 유여는 그러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상향이중모음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왜 그죠? 그렇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초성 열일자와 그 다음에 중성 열한자와 그죠? 열한자에 대한 뭡니까? 제자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그러면 중성 열한자의 제자 원리를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칠판 찍어보면, 자, 이 세 글자라는 걸 다시 한번 말하잖아요. 왜? 그죠? 근데 세 글자에 대한 설명할 때 위에서 뭐라 했냐면, 아는 그 형상이 둥근서 하늘을 본는 것이라 했잖아요. 왜? 그죠? 그걸 통해서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상행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순수가 1이 됩니다. 상행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밑에 설명을 보면, 동그라미 1은 중성이 모두 11자이며,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글자가 상행의 원리에 의해서 제작되어서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후민정음의 초성과 중성의, 그죠? 중성은 기본적으로 본던 원리가 뭐다? 제자 원리가 상행의 원리라는 걸 알 수 있죠. 맞죠? 상행의 원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네 번째 글자 뭐라 했어요? 네 번째 글자. 오라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오, 그 다음에 이쪽에 적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우,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저때 있잖아요. 맞죠? 이게 이제 중성자가 만들어진 순서라 했죠. 그죠? 순서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오는 실제 모양은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래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편의상 이제 이렇게 적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바로 뭘 한다는 거예요? 첫 줄자죠. 이 첫 줄자의 뜻은 처음 놓았다는 뜻이 아니고 아래가 하나 써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 줄자가 뭐가 돼요? 요야, 유여가 되었다.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예, 아래가 첫 줄자에서 한 개 더 써 있다는 뜻으로 제 줄자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 밑에 다시 한자식 표현을 보면 요, 여, 그 다음에 오, 동, 이, 기어,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그죠? 이게 상향 이중 모음이라는 것은 반모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앞선다 말이 되잖아요. 왜 그죠? 이 소리가 바로 뭐가 돼? 오니까 이오 맞죠? 그다음 이, 이, 유, 이, 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글자가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상향 이중 모음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요 소리들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향 이중 모음을 만들 수 있잖아요. 왜 그죠? 맞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이 어가 되고 이 어가 되고 이가 되잖아요. 왜 그죠? 근데 이런 글자는 있을 수 없으니까 결국 이 두 글자도 뭐 할 수 있다? 만들 수 있었단 말이 되잖아요. 왜 그죠? 그렇게 하면 이 글자의 모습은 어떻게 돼요?
이해가 될 것이고 이 글자는 이런 모양이 될 거잖아요. 왜? 이거는 이거는 이 응? 첫 번째 게 응? 느낌표 같은 이요. 아 뭐 말하는 것이? 아니. 빨리 써. 맞죠? 네, 맞아요. 예. 예. 이 글자와 이 글자를 더 만들 수 있잖아요. 왜? 맞죠? 만들 수 있는데 여기는 보면 그런 것에 대한 규정 설명이 없잖아요. 왜? 맞죠? 설명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기초편 할 때 내가 이걸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이제 지방어나 중앙에는 없었다 했잖아요. 왜? 그 다음에 아이들의 말에만 있는 말이었다 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쓰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이지 않았던 말. 그래서 표기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초줄자에 의해서만 이 제줄자가 나온 거는 맞지만, 그죠? 우리 이중모음이라는 개념이 있으면 뭐가 돼요? 사실 이게 기어이라고 한다면, 그죠? 이게 상량 이중모음이라 한다면, 이중모음이 될 때는 결국 뭐가 돼요? 단모음 더하기 반모음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왜? 그러면 얘들도 단모음이기 때문에 얘들에서도 뭐가 넣을 수 있다? 이중모음이 넣을 수 있단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 두 개에 대한 규정은 없잖아요. 왜? 그죠? 근데 실제로 후미점 해례본을 읽어보면 그런 표현이 나온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빠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게 상량 이중모음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는 아, 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중성 글자는 합용의 원리에 의해서 제작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합해져야라는 말이 있죠. 그죠? 합해져야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합용의 원리고요. 그 다음에 이때 오, 아, 우, 어는 의, 이에 아가 한 번만 더해졌다는 글자로서 더해 만든 글자로 초줄자라고 하고, 요야, 유여는 아가 두 개 있는 것으로 제줄자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인 글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표를 보면 정리하면 초줄자, 제줄자, 글자의 합성, 그 다음에 음가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예. 자, 우리는 다 하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이번 시간에 문자 중에서도 호민점 창제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 했고, 그죠? 그럼 두 번째, 호민점 제작 원리 중에서 초성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초성 17자 체계가 무엇인지 이야기했고, 그죠? 그 다음에 중성 글자 중에서 초줄자, 제줄자까지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 그럼 좀 쉬었다가 이 밑에 있는 부분을 더 마무리하면서 다시 계속해서 종성 글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